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욱 박사 나오셨고요.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무슨 단독이 계속 쏟아져서 단독부터 좀 처리를 하고 단독이 뭐 너무 많아.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조선일보는 헌재가 이렇게 우리한테 약간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정영식 재판관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기사도 그 조선일보만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만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MBC랄지 JTB랄지 이런 곳에서 뭐 한겨레도 마찬가지고요. 단독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싹 다 여인영 그다음에 이진우의 부하들이잖아요. 네네네. 그 부하들이 그때 그 상황이 맞아요. 그게 계엄이 내란이 맞아요. 끌어내라고 한 거 맞아요. 공포탄도 준비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여인영 쪽에서는 아마 저 방첩사에서는 증거인멸도 시도를 했나봐. 똑똑한 애들 좀 골라가지고 메모 좀 적어. 메모를 적어놓고 체포 명단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뭐 이래라. 뭐 모든 게 다 나오고 있는데 뭐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조선일보는 또 여론을 호도하고 말이죠. 미치겠네. 지금 그래야 되니까 초조하잖아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근데 조경태 의원 말이 딱 맞아요. 예. 손바닥에 왕자는 쓸 수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를 수는 없다. 그렇죠. 그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 아니 저기 언론도 뒷북을 치는 게 뭐냐면 이미 12월 한 7, 8일 경유 중에 여인영의 모든 지지사항 자체가 전화통화 녹취로 나왔다고 기사로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이게 무슨 뭐 새롭게 확인된 게 아니라 그 당시 현장에서 자기들 여인영이 자기가 모르고 마이크 켜놓고 끄질 않아서 모든 것이 다 공유했다는 내용이 다 나온 내용들 가지고 지금 짜 맞추는데 갑자기 이게 특종이 되고 뭔가 예를 들면 새로운 것이 발견된 것이냐. 단독이 되고. 그러니까 초반에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중간에 윤석열 체포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깜빡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또 언론이 예를 들면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볼 때는 언론도 참 바보 같다. 자기들 스스로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냐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언론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빙의하는 거죠. 이제 새로 안 거야. 그때는 몰랐던 거야. 좀 제가 좀 웃겨요. 이런 걸 보면. 그런 측면도 있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계속 확인을 다시 한번 또 해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측이 계속 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가령 이런 네.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B1 벙커 애초에 구금시설이 아니다. 네. 구금시설이 아닌데 내가 거기다가 정치인들 구금하라고 했겠느냐. 네. 그래서 정치인들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MBC 보도 보면 뭡니까? 다른 구금 장소까지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 애초에 지시를 받고 네. B1 벙커를 확인해 보니까 좀 좁더라. 그렇죠. 구금에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다른데 미결 수용소를 알아봐가지고 여기다 구금을 하면 되겠습니다까지 보고를 했다. 그러면 여기가 B1 벙커가 구금 시설에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애초에 지시를 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어떤 보고까지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그렇지. 그리고 계속 지금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에 대한 어떤 신빙성 이런 것들을 윤석열 측에서 완전히 무슨 뭐 판타지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조선일보도 그걸 굉장히 띄우더라고.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지금 이 707 특수임무단장, 그 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이 다 왔다 갔다 하고 흔들려 가지고 완전히 지금 탄핵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거의 기사를 쓰고 며칠째 이제 그렇게 쓰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게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 그 메모에 대해서는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까지 하느냐. 이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홍장원 1차장이 애초에 막 적은 메모는 자기가 봐도 글씨가 막 날라다녀가지고 이거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설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좀 써봐라. 보좌관한테. 그리고 원본 메모는 이제 없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두고 윤석열 측에서는 봐라. 그럼 원본 메모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추가로 적은 메모가 조작됐는지 알게 뭐냐? 그리고 추가로 적은 메모가 잘 보니까는 글씨체가 이상하다. 글씨체가
심지어 야당 정치 글씨체랑 비슷한데 이거 대신 써준 거 아니야 누가? 박보 의원 글씨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여인형은 뭐야 여인형? 그런데 네. 보도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뭡니까? 방첩사에서 애초 불러준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방첩사에서 불러준 걸 적은 거 아닙니까? 네. 방첩사에서 불러줄 때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구누구들을 체포해라는 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에도 전파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 전파하기 위해서 또 이걸 전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첩사 내에서 그 명단을 들은 사람들이 적은 메모, 즉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체포 명단하고 홍장원 1차장의 메모하고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언론계 용어로는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메모가 어. 홍장원 전 1차장 이 탄핵 심판정에서 한 얘기대로 홍장원 1차장이 꾸며낸 내용이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도 어이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얘기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인원, 요원, 의원으로 계속해서 용어가 변화돼 왔다. 윤석열은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근데 이제 1분 만에 이제 아닌 걸로 드러났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거는 군인에 대해서만 인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 그랬더니 이것도 언론이 팩트 체크해봤는데 이 민간인에 대해서 다 인원이라고 했죠. 기자들 김치찌개 끓여줄 때 인원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느냐?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인원이라고 안 한다는 소리야. 이래가지고 더 이상 따지기가 싫은데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한 말들의 맥락이 다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지 않도록 다 조치를 취해라라는 맥락으로 다 연결되는 얘기들이니까 이게 사실은 인원인지 요원인지 의원인지는 상관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거짓말. 다 확인을 해보면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150명이 되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은 거는 명확하다. 다른 건 다 어쨌든지 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를 꼬투리 잡고 있다가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안 맞는 얘기이거나 쓸데없는 얘기를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지금까지 보도의 맥락을 짚어보면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죠. 윤석열 측은. 그러나 이거를 조선일보 같은 어떤 이런 내란 일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마치 무슨 뭐 이유가 있는 얘기인 듯이 탄핵의 근본적인 얘기가 흔들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이런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 궁지에 또 물리니까 검찰 진술조서도 문제가 있다. 그거 어떻게 증거로 채택하냐. 이거 가지고 시비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내용도 우리가 다 변호인 입회하에 했다거나 아니면 공판 중심주의인데 그걸 갖다 놓고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을 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걸로 이제 그동안은 검찰 말이 거의 진리였잖아. 이 사람. 심지어 윤석열 지지층에서 지금 뭐라고 막 쓰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써요? 역시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 검찰이 이렇게 무서운 녀석들이다. 나쁜 놈들이구나. 이걸 날조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권력에 줄댔구나 검찰이. 이 나쁜 놈들. 이렇게 공소장을 날조해갖고 써놨다.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 검수완박이 근데 답이다. 저 말이 뭐가 지금 좀 무서운 얘기인 게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재판에 가서 검찰 진술에 대해서 아니라고 번복하면 이게 증거로 예를 들면 활용 안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을 까는 게 지금 김영현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네 사람을 다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무슨 법률적 변호인인데 자기가 왜 법률적인 조언을 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제가 볼 땐 증거를 회유하거나 고영일 증거를 변호사라는 인멸하거나, 사람 증거를 맞추려고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지금 다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검찰 진술조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나 그때 검찰이 날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거짓 진술을 했어라고 짜맞추는 전략 자체가 저는 그쪽 그 내란 세력의 변호인단 라인에서 충분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짜맞추고 이런 작은 우기고. 얘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저희가 좀 체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알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두머리잖아요. 예. 윤석열은 우두머리거든요. 예. 내란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든 뭐 어찌됐든 국민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든 우두머리였던 거 아니에요. 우두머리가 어떻게 쫌생이보다도 더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경고형 계엄이었다. 경고하라는 거, 경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우 진영에서는 계몽령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떳떳하잖아. 떳떳하면 떳떳하게 행동하면 되잖아요.
다 책임을 부하들한테 다 떠넘기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아무 책임 안 지겠다? 이런 비겁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두머리가 이미 될 자격이 없다. 우두머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맨 밑에 부하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전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선전선동이 되게 능하구나. 북한이. 공안검사 출신들이 옆에서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지만 네. 공안들이 옆에 포진하고 있어서 그런가? 공안이 그걸 공부하는 자리 아니에요? 헌정 질서를 지키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공안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것 지키기 위해서 상대의 어떤 논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선동하는 법도 터득을 했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질서 지키는 것보다 선동하는 것도 무지하게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석동훈 변호사가 딱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석동훈뿐만 아니라 권영세 뭐 비대위원장은 그렇죠. 공안검사 출신 아닌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도 나쁜 기득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그 약자들을 어떤 적으로 삼아가지고 약자들을 한 명씩 때려잡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파시즘 극우 세력의 행동 원리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게 황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라는 사람은 지금 이진우하고 여인영을 수차례 접견해가지고 혹시 회유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마침 또 이진우하고 여인영이 혼자 가가지고 진술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곽정구는 자기가 원래 일관되게 말했던 거를 그대로 말했고, 근데 곽정구는 고영일을 안 만났거든. 거부했죠. 예. 만나면 거부했고. 그 이걸 보면 고영일이 지금 무슨 역할을 했지, 무슨 말을 했지, 이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용현의 일종의 변호사였는데. 공범관계 김용현이 예. 지시를 해서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범관계잖아요. 근데 그 김용현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접견 신청해가지고 가서 그 사령관들을 다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진우, 이진우 2번 여인영. 만나고 여인영 4번 만났다는 예. 거예요.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뭔 얘기를 했겠냐고. 그러니까 회유 압박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버젓이 다 가능해지지? 이게 원래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공범들끼리 다 입 맞출 수 있잖아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요. 근데 변호사 윤리 위반이지 이거는. 그리고 이제 찾아갈 때도 접견에 너 누구냐라고 하니까 변호하려는 자 이렇게 적어놨더만요. 근데 변호하려는 자로 적어놨지만 이진우와 여인영의 변호인이 되지는 못했어. 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명분과 구실을 그렇게 삼아서 가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원래는 일반적인 변호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 되거나 아니면 변호사 윤리 위반이 될 거예요. 변호사 협회 안에 있는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건 위반인 거지. 그리고, 왜냐하면 예. 변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유를 하는 거잖아. 공범을. 그러니까 일종의 그 죄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사주를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친이구태타라는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을 찬탈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훨씬 더 장기화시키고 독주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곳곳에 자기의 세력들이 인사를 통해서 박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쉬운 네트워크 한 번만 돌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뭐를 숨기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쉬운 방식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것이 검찰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검찰을 통해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2차적으로는 경찰의 인사를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내란 수사에 대한 방해를 놓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소위 김용현의 변호인이 다른 어떤 자기가 지시를 내린 사정관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묵과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친이구테타의 성격을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의 양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상황 보면.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냥 변호사도 아닙니다 보면. 정광훈이 집회에 참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집회 때도 참석해가지고 방역 지침을 어겼었어 이 사람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광훈 라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 정광훈 라인이다. 그리고 그 석동현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반쯤은 이제 정치인 지망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그런 지망생이에요. 것 같아. 그 이 사람을 검색하면은 예. 쭉 이제 그 이력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자유통일당에 뭐를 맡고 뭐 이런 아, 것들이. 자유통일당이야. 정강훈 라인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도 계속 아니 그 전공 분야죠. 그러니까 이 전공 사람이. 분야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령관들을 김용현 표현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뭘 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뻔한 거죠. 그리고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구금 상황에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언하였다. 그거는 그 각자 선임한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으면 되는 거지. 김용현 전 장관의 그 변호인이 왜 직접 가가지고 그것을 왜 서비스를 합니까? 그렇게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것을 해라라는 어떤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정작 검찰에 가서는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 분 거잖아요. 그렇지. 검찰에서는 다 진술한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얘기하지 마라. 이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즉 이렇게 공개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인데 이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하지 말고 최소한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 장면이 우리 극우 지지층들에게 좋은 어떤 인상 내지는 극우 지지층이 바라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조언했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윤석열이 거기서 주장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결국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아, 곽종근의 진술이 흔들린다. 그다음에 아까도 쭉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얘기 못 믿을 얘기다. 다 이렇게 가공돼가지고 지금 극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야 홍장원 나쁜 녀석, 곽종근 이거 뭐 아주 썩은 녀석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런 그림 가짜 뉴스가 그렇죠.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의심스러운 이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래 아는 놈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아니까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도 더 잘 아는 거고 그 틈새가 어떤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임명해 놓고 만들어 놓은 체제잖아요. 그걸 지금 끝까지 지키려고 하잖아요. 박현수 지금 서울청장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인사들을 뻔히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사들인데 이런 인사들이 그냥 친윤 경찰이라고 될 만한 사람들을 그냥 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승진 발령해가지고 막 임명해버리잖아요. 결국은 지금 서울시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윤석열한테 덕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2년 만에 3계단을 승진을 했어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굳이 군으로 얘기하면은 원스타가 포스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야 되나?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서부지법 폭동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야 살살해. 거기서 공작 있을지 누가 알겠어, 솔직히. 깨놓고. 좀 헌재 때려보시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경찰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다 우리 편이야. 그 누가 알겠어. 내란 수사 살살해. 누가 알겠냐고요. 이런 인사들을 하는 정도가 되니 그 판이 이미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젓이 이런 변호사가 가가지고 회유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헌재에서 김영현 나왔을 때 윤석열이 하는 게 뭡니까? 쫙 얘기하니까 김영현이 이제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이 얘기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헌재 변론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넌 이렇게 얘기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이상 그렇게 합을 맞춰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다면 윤석열 변호인단이 김영현 쪽만 저희 이 증거에 대해서 합을 맞춘 게 아니라 김영현의 변호인들이 자기의 사령관들에게 지시한 사령관들에게 또 합을 맞추는. 그러니까 내란의 정점으로부터 지금 헌재 또는 형사소송 재판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증거인멸들이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 이건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요. 다.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 같은데 요 댓글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서 이제 헌법을 지키는
헌법 수호 세력 헌정 수호 연대. 헌정 수호 연대를 하자. 음. 그리고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으로 가자. 음. 라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진보든 보수든 그렇게 될 수 있는 정책은 다 그냥 한번 해보겠다. 흥묘, 백묘, 예. 뭐 이탄이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A, B, C, D, E, F 뭐 그때 저 누구죠? 주철영 씨인가요? 그 국회의원 했던 예. 예. 지금 무슨 무슨 본부, 뭐 예, 플랜 본부, 네, 예. 경기도에서 성장 있었던 플랜 분이 본부인가? 네. 그분이 원래 SK 커뮤니케이션스인가 대표이사가 했을 거예요. 예, 아마 기업 출신. 예, 기업인 출신인데 그 사람이 그저께인가 했던 말들을 대폭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대폭 채용해서 이거는 산업정책 위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네.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 이건 전부 다가 거의 후반부는 거의 다가 산업정책이에요. 거의 다 산업정책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산업정책이라는 거는 다 성장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일람을 해보니까 앞에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노동자의 권리랄지 그 다음에 주 4.5일제랄지 뭐 이런 것들 기본 어떤 민주당의 가치들을 이야기를 했고 뒤로 가서는 전부 이제 성장정책 위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확실히 성장정책 위주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내용을 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 위원회를 만든 게 이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사회라고 하는 지향은 버리지 않지만 기본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이 필요한데 그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성장의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한 성장이라는 측면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회복이 먼저 돼야 돼요. 실제로는 민생회복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럼 민생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측면들이 되게 중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핵심은 아마 지금 보니까 이제 먹사니즘은 공자가 얘기한 양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지 이게 양민인데 네. 이제 잘사니즘 그 다음에 공자가 얘기한 부민이 있습니다. 백성이 잘 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향 조정을 통해서 이게 분배라고 하는 것도 상향 조정을 통해서 모두가 다 예를 들면 높이 가는 방식의 성장을 채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좀 교육적인 것 같다는 느낌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좋은 레토릭은 방향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네. 민생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하는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저희가 무슨 뭐 공정한 기본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지금 시기에 채택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는 어떤 성장 중심의 어떤 태제를 얘기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제 대선 나갈 사람이 5년 임기 동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 얘기하자면 네. 어느 정부나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일정하게 성과가 이제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 솔직히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지자들이 꼭 이걸 알아야 돼.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늘 늘 어떤 화려한 당의 구호에 다 넘어가 버리거든. 어떤 당의 지지자들이건 맞아요. 정권이 시작하기 전이건 정권이 시작하고 난 다음이건 너무 에드벌룬 가슴 속에 있어가지고 이거 다 될 거야라고 하다가 나중에 배신감에 그거 하지 마시고 어떤 이게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한국 네. 경제 문제도 그렇고 한국 정치 문제도 그렇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한국 정치 문제도 굉장히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단 5년 동안에 막 고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자꾸 나이 먹어가니까요. 네. 예전에는 뭔가 기치를 내세워서 철학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네. 거기에 막 쫙 이렇게 매진하고 네.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자꾸 살다 보니까
이 현실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꾸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아니 그거 지금 해가지고 단박에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네. 이런 일을 벌이고 했는데 개몽령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산업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재벌 개혁 얘기도 하고 뭐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재벌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바뀔 거야? 이런 질문을 다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단 이게 말이에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늘 경제라는 거는 정책이라는 거는 양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통령인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트루만인가 누군가가 야 제발 반면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on the other hand라는 반면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제학자를 나한테 제발 데리고 와. 정말 짜증나 죽겠어. 근데 반면에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거든. 아,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건. 근데 그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모든 정책은 사실은 반면에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꺼지는 것도 맞는 거 맞고 글로벌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만약에 내수 규모가 큰 나라면 모르겠어요 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확확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아직도 수출 의도 주도형 경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러면은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걸 포기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에서는. 솔직히 그 점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고 그동안에 아무리 민주정부라 하더라도 성장이라는 가치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다 그게 성장이라고 얘기했어. 산업부의 보도자료에 제가 소득주도 지금도 성장이라 그랬잖아. 무조건 기억나는데 계속 그랬거든. 한 2년 차부터 맞아요. 계속 성장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걸 내세웠기 때문에 분배를 포기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근데 이렇게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막 그렇지, 한 거지. 그렇지 계속 마사지를 하면서 문재인은 무조건 분배만 하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몰아세운 거지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흑백으로 나누는 작업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그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념화 시켜왔던 측면이 있는 건데 예. 그렇다고 가지고 약자 보호 안 할 거예요. 분배를 안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잘 끌고 갈 것이냐 일단 지향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탁회의 그 제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 그렇지. 같고요. 그 원탁회의를 헌정수호 연대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 같아요. 헌정수호 연대.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비명계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좀 더 포용해야 된다. 다 같이 가자. 야권이 전체가 연대해서 시민사회까지 연대하는 하나의 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헌정수호 연대로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명계의 목소리도 그 안에서 반영될 수 있는 틀을 뭔가 만들어서 같이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비명계가 나 안 끼워주면은 너네들은 나 비토하는 거야 이렇게 거기도 이분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뭐 우클릭이다 뭐다 이제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오늘 얘기를 쭉 보면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어쨌든 간에 이 그동안의 이제 시선에서 보면은 좌클릭에 가까운 사람이다, 좌측이다라고 평가됐던 이유가 민주당 좌파라고 평가됐었죠.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포기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사회라는 것은 목표다라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다만 그것은 앞으로 이제 초과학의 어떤 시대, 그러니까 기술 문명에 대응하는 시대에서의 필요한 어떤 그러한 어떤 목표인 것은 분명한데 당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새로운 문명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서의 기본사회 이것은 분명한 목표인데 당장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필요한 어떤 방법론들은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역대 정권이 사실은 이 추구해왔던 이 하나의 이 정책의 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가령 오늘 뭐 노동시간 단축도 얘기하고 했는데 근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어떤 이 노동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은 이러한 어떤 노동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이 그렇죠. 올라가요.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또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에 더불어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말이 사실은 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만 따로 놓고 보면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거를 같이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여건을 강화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한다. 요 같이 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요거를 강압적으로 그냥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 조합의 틀을 놓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이게 과거에 얘기했던 뭐 네덜란드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요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저성장, 뭐 예를 들면은 저성장이랄지 뭐 이런 시대에는 요런 조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과거에 이제 주류적인 경제 정책에서 해온 얘기잖아요. 참여정부 때도 했고 사실은 각 이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를 가리지 않고 이것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어떤 과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거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다를 열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문재인 정권 말씀을 하셨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만 해도 그게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글로벌 금융위기랄지 이런 것의 이후에 이제 경제정책의 큰 틀이 뭐냐에 있어서는 각양각색의 백가쟁명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 이제 어떤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의 이게 주류 정책이야라고 말하는 그런 정책 세트는 사실 아니었죠. 소득주도 성장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만 있는 게 아니고 혁신 성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의 얘기들이 조합들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왜 그랬냐면은 이게 기존의 성장 정책의 틀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틀을 이제 갖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틀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보수가 그때만 해도 보수가 갖고 왔던 정책의 틀이 뭔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 대안이 필요했어. 이런 이제 시각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뭐냐면 보수가 했던 뭐 정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가 통치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보수가 했던 역할이 지금 없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보수가 자기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통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자임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은 민주당이 주류가 돼야 되는 입장이 지금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황무지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지. 대한민국이 정책적으로 황무지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주류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됩니다. 뭔가 비주류에서 대안적인 어떤 정책을 꺼내오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주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쭉 한 얘기를 보다 보면은 그런 인상이 강해요. 흑묘, 백묘 얘기도 그렇고 진보 보수냐의 어떤 문제가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주류적인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 경제든 정책이든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 이 얘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보수가 네. 통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중심에 맞춰져 있는 메시지인 것 같다. 제가 그런 비유도 쓰는데요. 네. 민주정부가 없는 거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이 뭐랄까 꿀단지 같이 사탕 하나 만들어 놓으면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 막대만 던져놓고 나간다고 제가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 2008년 이후에 전 세계 경제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아직은 그래도 튼튼한 나라구나. 미국을 봐봐요. 저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렇죠. 미국이 무슨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전처럼 막강한 국방력으로 전 세계 질서를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트럼프 같은 이제. 인간 탄핵 가결해도 시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네. 밑바탕 국민들은 아직도 합리적 판단을 하고 국민들은 그런 국민들이 똑똑해.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뭐랄까요? 뭐 자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좀 대견하다고 토닥거려 줄 필요가 그렇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버틸 수 있는 국민들이 버텨주는 한 여기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금방 대한민국을 뭐 벌쩍 일어서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막 흐트러졌던 윤석열 때 뭐가 있어? 지향하는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무능해도 민주화위에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지향 없고 이런 정부를 처음 봤어. 보다 맨날 정말. 거짓말만 하고. 맨날 그러니까 거짓말만 해. 이 무너졌던 거를 다시 수습해서 네. 그 밑에서 떠받쳐주는 대통령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이제는 국민들 슈퍼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나 동력을 만들어주고 하나하나 바로 세우는 작업만 해도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한 절반은 지나가는 세월이다. 그래서 그것만 확실히 튼튼하게 해놓으면 그게 어느 것보다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좀 김대중 시즌 2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민을 중산층,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중산층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민주당 이런데 좀 좌파 이런데 같은 경우는 더 잘 사는 걸 방해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먹사니즘이 해결되고 나면 먹사니즘을 달성한 국민들은 잘사니즘이 되고 싶겠죠.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욕망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 경제 차원에서 정부가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헌정 수호 연대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레비스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집단들이 등장하는 사회에서 소위 민주헌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은 폭넓은 연대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문지기가 돼서 저런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정치적인 공간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순간에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소위 민주헌정이라고 하는 국가체제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체에서 그들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또 민주헌정이 위태로워졌을 때, 소위 위태로워진다는 건 윤석열 얘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의 좀 일정한 지분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파퓰리즘에 동조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라도 진보와 보수가 합쳐서 이런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들을 길러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들이 21세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전 그것이 표현된 방식이 헌정 수호 연대라는 방식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 그래서 어쩌면 되게 두 가지 태제가 의미 있는 태제다. 이제 문제는 이걸 더 풍성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아 이게 맞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이나 야권이 얼마만큼 절실하게 잘 호소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전환적인 계기들을 마련한 연세였다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국가 체제가 유지되는 거는 군대와 공권력 두 가지란 말이에요. 예. 어찌 보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라는 시스템은. 그렇지. 그러면 국가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거하고는 배치되는 개념이잖아요. 그걸 어찌 보면 그건 하나의 질서 유지의 방식이라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연대하거나 그 사람들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요체는 선거일 거고요. 선거라고 하는 건 정당이 그 안에서 활동한다고 하면 자기가 집권했을 때 실패하면 국민들한테 평가받아서 다음번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레비스키 말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한다고 하는 전제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황당하게 계엄을 선포했어. 그럼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는 사과하고 윤석열을 빨리 손절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솔직히 패배를 인정하고 그 다음번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 다시 매진해 가겠다. 이번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못 잡을 수밖에 없는 선택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른 데가 정권 잡도록 두고 다음번에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실패를 인정도 안 해. 너무 윤석열을 품어 뻔뻔하죠. 한 몸이 됐어. 예. 그리고 오히려 더 폭도가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곧 국가요. 지금 제2의 건국운동 얘기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곧 국가요. 임시정부 우리가 만들고 난 다음에 주한미 사령부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다시 건국을 하자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극우적 행태를 국민의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매우 위험한 집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민주당 정부에서 들어선다면 그런 것들을 넓혀서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포용하고 연대하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무슨 힘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5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무너뜨리긴 쉽지만 다시 세우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정부가 5년 동안 그것만 매진해도 모자라고 그 국민들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다. 다음 정부가 해야 할 몫으로. 그렇습니다. 경제도 살려야 되고 민주주의도 회복해야 되고 참나 다음 정부 그거 하다 말리는데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한 측면들도 있고 이렇게 증거 은폐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김건희 씨, 명태균 씨, 윤석열 씨가 이게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최상병 관련도 마찬가지고 이게 한 1년 동안은 과거 사건들 있잖아요. 과거 사건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때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야, 과거는 이제 묻자.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시대니까 이재명 정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성장에 매진하라. 뭐 이렇게 할 거거든. 정치 보복이라고 난리 치겠지. 그렇지. 정치 보복이라고 난리 칠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것 따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이랄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들은 따로 해야 되고요. 우리 언론도 정말 제가 정말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조선일보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령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똑같이 이랬습니다. 이재명 정부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 쓰는 거를 세금 펑펑이라고 하면서 노인들 일자리 주는 게 무슨 세금 쓰는 정책이냐. 세금 펑펑 해가지고 노인들 일자리나 주지 양질의 일자리는 마련해 주지 못한다. 맞아요.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되는데 민간에서 나오려면 무조건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노인들한테 일자리만 주고 있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얻고 있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5년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있잖아요. 일자리 공공예산 관련해서 노인들한테 준 거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늘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일자리 늘었다고 자기가 주장들 하잖아. 그렇지. 그거 가지고 웃긴 거죠. 웃긴 그거 거. 가지고 일자리 늘었다고 주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노인들 70대 이상 분들 어쩔 수 없어서 노인이 지금 빈곤율이 우리가 40%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 기본적인 의식이라도 하라고 40만 원에서 100만 원 주는 그런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권 차원이에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근데 그거를 공공일자리를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계속 늘리거나 그거를 예산을 증액하는 거나 그 예산 주는 거는 민주정부 때는 민주당 정부 때는 그거는 헛돈 쓰는 거고 세금 펑펑이라고 하고 똑같은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하는데 그때는 아유 일자리가 늘어났다. 복지를 그래도 우파 정부인데 복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거기 핵심은 언론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비판적 보도를 안 해요. 언론은 근데 그때마다 그 정부의 나팔수만 되는 거야. 제가 그 똑같은 주제로 문재인 정부 때 보수 패널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아니 이거를 꼭 아셔야 돼. 이거를 꼭 아셔야지. 이재명 정부가 될지 무슨 어떤 정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거는 상상을 못 하겠고요. 국민의힘이 집권하지 않고 야권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또 나올 이런 해작질 나쁜 짓거리에 당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를 네. 묻으려고 하더라도요. 사람을 묻을 때는요. 관도 짜야 되고요. 염두해야 돼요. 그렇지. 사람들 불러서 서로 예를 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서로 고통을 나누기도 하고 슬픔을 나누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 뭔가 잘못이 있다는 얘기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예를 들면 이런 고통에 빠져 있는 거. 그다음에 유럽 사회가 나치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묻자란 얘기는 죄를 갖다가 감추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감추면 그 감춰진 죄 속에서 다시 그 예를 든 범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주당도 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노인 일자리 가지고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봐보세요. 노인 빈곤율이 40%예요.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그렇죠.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초연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초연금이 연 24조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왜 다 주냐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상위 한 3, 40% 제외하고 나머지한테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 얘기해요. 국민연금 소득보장률 높이면 안 된다 그래요. 젊은 층한테 부담 준다고 똥폼은 다 잡아. 지금 당장 노인들이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60, 70대는 뭐 엄청나게 노후 대비 다 잘했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 연령도 70세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해요. 다 뒤죽박죽이야. 그러면 젊은이들하고 노인들 일자리 늘리면 젊은이들 일자리 다 뺏어간다며요. 그럼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노인복지를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어떤 층위로 할 거야. 이걸 좀 큰 틀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맨날 표 가지고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거 가지고만 따지니까 뒤죽박죽이잖아. 모든 게 다. 근데 그거를 노인들이 마치 그렇게 얘기해.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허덕허덕하면서 2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 걱정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무슨 정치 선동해 맨날. 그렇죠. 지금 사시는 노인들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그 소비를 하는 게 또 매출이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창업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캐시플로우 개념으로 가요. 미국과 유럽은 그런 형태죠. 그렇죠. 지금 그런 그러니까 이 형태죠. 복잡계처럼 다 맞물려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뭔가를 정책 대안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이놈의 대통령은 맨날 경로하고 자기가 나가가지고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뻥튀기 하듯이 막 발표하고 자기가 그걸 엄청난 개혁을 한 것처럼 의사만 막 무조건 막 숫자만 이렇게 자기가 확 하고 늘려서 발표하면은 대한민국 의료개혁이 완전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니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될 수 있었던 연금까지도 못 하고 말이죠. 보수 정권과 보수 세력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고령층을 우습게 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고령층 아까 이제 노인 일자리 문제로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속을 것이다 고령층이. 그러니까 어차피 노인 일자리는 쓸데없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고 자기들이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게 자기들이 할 때는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사실 뭐 이걸로 일자리 창출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전체 통계 속에 있을 때 그렇지. 전체 통계 속에 있을 때 뭐 지표가 괜찮아 이렇게 할 때나 고용률이 좋아. 그렇죠. 그렇게 할 때나 이제 얘기하고 평소에 얘기 안 하다가 네. 정권이 이제 민주당 정권이고 이럴 때는 뭐 고용률이 뭐 괜찮다고 하는데 속을 열어보면은 다 노인 일자리고 공공 일자리 창출해갖고 이런 거구만. 늘 그랬어. 네, 근데 이제 어떤 정부든 늘 그랬어. 그렇죠. 근데 고령층 유권자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뭐야, 우리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저런 소리 떠드는 이 국민의힘 같은 정당 찍어주지 말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여론이. 우리가 우스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소리 들어도 그냥 또 속아 넘어간단 말이야. 보수가 좋아. 저 빨갱이들 찍으면 안 돼. 아.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의힘 지지하고. 돈 받을 때는 또 언제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계엄령을 선포하든 내란을 하든 뭐 하여튼 뭐 그거는 우리나라에 필요했어. 이런 모드로 가니까. 이 고령층에 대해서 무슨 접근을 하든 간에 무조건 보수를 지지한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런 고령층을 위한 정책, 고령층을 위한 복지, 그 기초연금이든 뭐든 함부로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고령층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따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바로 예를 들면 2030 세대처럼 자신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다, 자신들을 무시한다,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뭔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반응한다고 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왜 보수 세력, 보수 언론이 무슨 말만 나오면 말끝마다 2030이네 뭐네 왜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데이터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상층일수록 보수화된다. 이런 게 나타나. 근데 70대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이상이 상당히 보수화된다. 그래요? 네, 이런 게 데이터로 나왔어요. 여론사 할 때마다 그런 그러니까 게 나타나요. 보편적인 양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 중에 상류층들이 그런 흐름들을 막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의 양상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의 현재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이 10대 같은 경우 작동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20대는 명확하게 자기 계급적 관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예를 들면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20대의 이 보수화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경향들이 주로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이 사회로부터
예를 들면 뭔가 공허하게 뭔가 박탈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본류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훨씬 더 보수화돼 가지고 자기 세상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되게 매우 주목해 봐야 될 측면 중에 하나다. 쉽게 말해 이게- 상속 받을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회를 그- 구성하는 예, 거죠. 예. 근데 그런- 이게 예. 극단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계급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20대가 있고요. 그건 이제 자산의 불평등하고 관계가 있고요. 자산의 대물림이라고 그렇죠. 하는 측면에서 음. 그렇게 해서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20대는 사실 걱정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회에 대해서 사실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 층이 사실 절반이면 또 모를까? 한 그런 층이 50% 정도는 나름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도 사실 걱정이지만. 근데 그런 층은 전체 제가 볼 때 한 20% 될라나? 그럼 나머지의 경우에는 상대 박탈감을 어마어마하게 가지면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그 층이 더 무서워. 그렇게 하면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이 확 커져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자기 스스로 예전에 뭐 80년대 이럴 때처럼 좀 수용하면서 그걸 또 저항감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저항하면서도 나름대로 논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사회를 바꿔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같이 동시에 같이 가지고 가면 모르겠는데 지금의 20대는 아예 체념해 버렸단 말이에요. 적개심만 키우는 세대에게 예를 들면 극우 사상이 들어간다거나 뭐 페미니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반감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면은 그 안에서의 보수 경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보수가 아니라 진짜 극우 쪽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20대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일 많겠지만 민주당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잠시 광고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한겨레 그 단독 인터뷰 있거든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련의 정치본색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새 이벤트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한겨레와 인터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기는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나온 거의 핵심은 연대하랍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대하랍니까? 포용하고 연대하라는 이게 게 연대하라? 이게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예. 매우 좀 뜨거운 감자 같은 건데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거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못했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네. 딱 두고두고 후회한다. 네, 후회한대. 근데 그 얘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과거 청산, 그러니까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게 하나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검찰 개혁을 어떻게 단번에 할 수 있냐?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인 여건은 그랬다. 윤석열은 나도 뭔가 깨름직했지만 다수가 찬성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다. 근데 그 잘못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 넘어갑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 쭉 인터뷰를 읽어보면 이걸 왜 하지? 이 타이밍에서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언론사가 계속 요구했을 거고 지금까지. 그랬겠지. 그 요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다가 이 정도 상황에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본인은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나온 내용들을 들어보면 메시지는 뭐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어떤 것을 국민에게 던지려고 하는 거지? 저는 이 상황의 가장 핵심은 내란을 완전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가장 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메시지도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건 좀 뭐 어떤 논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넘어갑시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그러니 넘어갑시다. 네,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제가 좀 읽기에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음. 뭐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뭐 인터뷰를 길게 하는데 한두 마디로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등을 이제 길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을 이제 임명할 것이냐, 검찰총장으로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그리고 애초에 이제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권한을 다 확 뺏었어야 됐는데 왜 이제 초기에는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권한을 보장해주면서 갔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언급들이 나온 건데 요런 그런 거예요. 특수부의 이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수사가 박근혜 정부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탄핵과 동시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장에 이제 검사들의 이제 권한을 다 뺏어버리면 그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초장에 이 특수부에 대한 권한을 다 뺏지 못했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조국 민정수석 등이 주도해가지고 6대 수사권을 남기고 나머지를 뺏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한 게 그 당시로서는 이제 최선이었다. 그리고 공수처 만들고 국수본 만들고 여기까지가 최선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검수완박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검수완박에 대한 거기까지 못 나간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하도 이렇게 해서 이 검수완박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러니까 검찰은 앞으로 기소청의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와 비교해서 이제는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언급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 관련돼서는 그다음에 윤석열을 이제 임명한 맥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임명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 말입니다. 임명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임명하지 말자는 의견이 소수였는데 자기가 볼 때 임명하지 말자라는 얘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이제 윤석열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의 편이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사단을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령 뭐 욱하는 성질머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기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윤석열 말고 다른 사람 이배수가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고 그랬고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 하더라.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 밀어주자는 쪽에 찬성하더라. 그래서 윤석열 임명했는데 임명하고 조국 수사하는 걸 보면서 바로 후회했다. 그리고 내가 사람 잘못 썼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 점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는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앞으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 최근에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인터뷰의 큰 맥락이고 그 뒤에 이제 뭐 트럼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교 안보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한 이런 대목들이 있는 이런 인터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내가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얘기 한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쭉 풀어서 한 것에 가깝고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라는 당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렇지. 이 문제가 남는데 이런 얘기를 놓고 각자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자기 변명만 하고 또 김경수 등의 이런 비명기 밀어주자는 얘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자 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 그래도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지금 문재인 정권 출신들 중에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그래도 책임이 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한 거잖아요. 이 내란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국회에서 의결 못하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런 얘기도 인터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지를 밝힌 것도 참 나름의 각오를 밝힌 점도 있다. 이런 거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럼 이런 거를 잘 살려가지고 앞으로 민주당이 분열하지 말고 단결하고 그다음에 하나로 결집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활용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걸로 활용할까는 각자의 지금 숙제로 남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 예. 김삼 평론가
근데 저는 예. 왜 이 타이밍에 인터뷰를 했을까? 아, 이 퇴임 시점에? 이후에 예.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하다가 아마 퇴임 직전에 JTBC하고 인터뷰를 한 게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거든요. 퇴임 이후에는 한겨레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윤석열 정부로 말하면 임기 중간이 이미 지난 시점이잖아요. 물론 탄핵이라고 하는 전대미분의 사건이 그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뭐 생각 자체는 뭐 제가 그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늦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타이밍상 너무 늦었고 윤석열을 내가 이렇게까지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만들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계엄 사태 이전에 이미 그 싹이 보였을 때 국민들 누구나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오히려 먼저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 타이밍일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인터뷰 내내 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애틋함, 미안함 이런 것들을 표시해요. 근데 자기 대선 때도 그때 이제 JTBC 인터뷰 때도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 얼마나 지원했을까? 전 별로 지원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별화도 못하게 했어요. 이재명 대표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잖아. 이재명 대표는 차별화하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부동산 문제까지도 비판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 당신 책임이야? 책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때 그 전반적인 어떤 전반적으로 지배했던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기 다음에 지난 정부를 심판하는 성격도 있는 대선이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도 이번에 같이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다 안고 가야 되고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미안하다고 하면 그 짐을 다 이재명 대표한테 넘겨준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 말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이재명 대표가 받아 안고 지금 다시 또 대선을 치르고 다시 어찌됐든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런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세우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도 조국 대표한테 보이는 애틋함 한 반의 반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감정이 인터뷰 안에 녹아있으면서 좀 더 많이 품어안고 경쟁자들도 더 많이 품어안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저는 훨씬 더 좋은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일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당신이 해야 될 몫이야. 이런 식이야. 콘텍스트는. 나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한 부분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건 자기가 가까운 누군가가 대선 경쟁자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건드리지 마. 경쟁을 하지 왜 그 사람들 자꾸 배척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초연의 정치본색이었고요. 김종국 박사,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